매주 월요일에는 정치권 현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 안 연휴에. 막히고 보통은 제가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네. 시간을 딱 보니까 늦었어요. 네. 큰일 났다 해서 근데 차를 딱 보니까 30분밖에 안 걸려서 어. 차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명절 연휴를 아니, 저도 진짜 한 25분 네, 도로가 통통 비어 있어서 네. 저도 네. 엄청 빠르게 왔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편의점이다 보니까 연중 무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쉼없이 달리는 우리 편의점 정말 많은 분들 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그 시작부터 벌써 한 근 만 분 다 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오시기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두 분을 얼마나 오. 이 갈망하고 계시면 궁금하다. 정치권 내부 사정이 너무 궁금하다 해서 많이들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그 연휴 어디 안 가세요? 현 변호사님 제주도 안 가세요? 제가 사실은 제주도 안 간 지는 오래됐고요. 네, 어머니가 예전에는 우리 형이 이제 수원 살아서 네. 수원에 명절 먹으러 올라오시다가 지금은 네. 안 오시고 우리 큰 딸이 사실은 재수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디 이제 갈 일이 없어요. 시험 봐요. 그러니까 네. 또 지금 이제 어디 가 있는데 가끔 이제 집에 오거든요. 데려다 줘야 되니까 예. 확실히 뭐 아시잖아요. 수험생의 그러니까. 부모는 수험생이에요, 아유, 그냥. 작년에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어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집에 네, 있고. 그렇구나. 힘내라 큰 따님. 올해는 반드시. 아니 벌써 수시 접수 시작. 했죠. 수지는 접수했어요. 그렇구나. 이제 기도만 남았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이게 뭐 모든 분들이 다 겪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둘째는 또 고2예요. 내년에도 또 한 아이고. 거라서 아. 한 3년 정도는 제가 보기 명절 없이 그냥 지낼 것 같습니다. 무명절로. 무명절. 우리 신 변호사님은 아직은 결혼 안 하셨으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어디 뭐 모이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모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도 결혼 준비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평일에는 제가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연휴 때 좀 개인 정비 좀 해야겠다 해서 어제 이제 그 스튜디오 사진을 좀 찍고 왔고요. 한 8시간 촬영을 했습니다. 오. 아, 우리 사진 작가님이 막 땅바닥에 누워서도 이렇게 찍어주시는 아주 그 열정으로 해주셔가지고 네. 어제 너무 좀 재밌게 사진 찍고 왔습니다. 야외 촬영 어디서 해요? 뭐 정원 앞에서 이렇게 그 오. 스튜디오 거기서 앞에. 했어요? 스튜디오 앞에서. 근데 이제 막 모기 물리고 막 어. 사진은 예쁜데 모기도 모기는 물리고 엄청 물리고. 예. 아니 요즘 제주도 가보면 네. 예전에는 신혼여행 가서 막 찍었잖아요. 네. 요즘 제주도에 가서 그 야외 촬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 산이나 바다나 이런 데서 네. 보면 이렇게 드레스 입고 네. 네. 찍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네. 그 한번 멀리 한번 가보는 것도 네.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무슨 웨딩 네. 사진이 다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아우 예쁘다 예쁜 모습만 나오는데 네. 실제 촬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네. 아 이거 만만치 아, 그거 않더라고요. 힘들어요. 두 번 하기 그럼요. 어려워요. 막 다리에 쥐도 나고 포즈가 왜 이렇게 빌빌 꼬는 게 많은지 허리가 나가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잘해줘야 돼요. 그때 예. 뭐 묵하거나 뭐 이렇게 성질나 아우. 싸울 어제 계속 웃었습니다. 아, 어제 여기 네. 경련 올 정도로 웃었습니다. 경련을 정도로? 네. 네, 지금도 그렇구나. 웃고 있잖아요, 제가. 예. 네, 많은 해외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까 보니까 어디였더라? 미국 어디에서 응원하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 시애틀에서 함께 하신다는 분 계십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연휴 중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취재 편의점 불 켜고 방송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방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전국이 너무나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20%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고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봐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취임 후 리얼미터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68.7%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주 대비 2.9%포인트 긍정평가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2.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여론조사가 취임 후 최저치를 찍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내외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상황을. 그래서 저 연휴 사이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또 공개 영상 찍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장애아동 시설로, 그다음에 대통령은 경찰과 소방으로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국민들을 응원하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여론조사 수치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현 변호사님부터 말씀드릴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갤럽 같은 경우 20%였잖아요. 네. 지난주보다 제가 보면 긍정 평가가 20%, 부정 평가 70%인데 이거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갤럽이 아시겠지만 뭐 여론조사 수치가 그렇게 막 올라가고 막 내려가지 않는데 똑같이 부정은 3% 오르고 긍정은 3% 떨어졌잖아요. 이제 갭이 6% 벌어진 건데 기억하시겠지만 갤럽 조사 기준으로 아마 2016년 우리 탄핵 국면 때 20대 중반에서 아마 1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태블릿 PC고 막 나오면서 이제 그때 어찌 보면 탄핵이 막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게 앞자리가 만약에 10%대로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추세성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10%대로 떨어지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1번은 제가 보기에 공직사회들이 아마 흔들릴 것이고 2번은 아마 지금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흔들릴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뭔가 이제 팩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아마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심리적인 탄핵 국민들 사이에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의료대란, 의료 붕괴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 붕괴가 아니라 정권 붕괴가 지금 더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심각성을 대통령실이 알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근데 딱 하나 지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후보 시절에 나는 전광판을 보지 않겠다. 아. 지금 전광판 안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광판을 안 봤을 때 그럼 어떤 현실이 초래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전광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면서 우리가 거울을 늘 보면서 외모를 단장하듯이 뭐가 어디 묻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광판, 거울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성찰이 없고 변화가 없다. 그럼 지금 이제 기조대로 쭉 유지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이제 제가 갤럽 기준으로만 좀 특징만 말씀드리면 지역별 통계는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이 다 대통령 부정으로 통합이 돼 버렸어요. 지역 통합이. 그래서 지역 볼 필요가 없고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받쳐주는 게 70대하고 보수 내부 지지 콘크리트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균열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70대 같은 경우는 단 2주 만에 10% 이상 빠졌어요. 긍정 여론이. 그리고 이제 보수도요 40%대 지지도가 처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3자를 이제 앞자리로 갈아치웠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무당층에서 첫 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8%. 그럼 무당층도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고,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 비율을 좀 보는데 자영업자도 20%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다음 주에 10%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갤럽에서는 이제 이번 주는 연휴니까 안 나온다고 치고 그쵸. 다음 다음 주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열흘 뒤인데 전 그때는 무조건 숫자 1로 앞자리가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레임덕 없이 데드덕으로 진입하는 최초의 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데드덕이 되면요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부 분란으로 그냥 당이나 정부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보안이 다 새나가면서 그냥 완전히 정권 운영을 할 수 없는 권력 누수 현상이 일상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슬슬 대통령실에서는 좀 짐을 싸야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짐 싸야 한다. 슬슬 짐을 중요한 싸야 지적하셨어요. 네. 사실 우리가 2016년 탄핵 국면에도 보면 보수 내에서 분열이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흔들렸거든요. 이대로 가서는 우리가 다 막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대로 가면 우리가 보수가 다 망하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난파선에 뛰쳐내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K라든지 아니면 보수 지지층 내에서 이제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민심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거를 그러면 보수 정당을 대표하겠다거나 내가 아니면 뭔가를 차기를 노리겠다는 사람들이 그거를 안아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 역량이 있는지,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 여론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런 흐름에서 내가 그럼 이제 보수 정당의 차기를 대표하겠다.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약간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 당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 당시에 누구였죠? 김무성 대표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쨌든 뭐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할 만한 만약에 지금 보수 정당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주자가 있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차차 얘기를 좀 나눠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당히 심각한 위기다. 정권 의료 붕괴가 아니라 정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 근데 그 뭐 대통령실 준비된 사진을 좀 볼까요? 그 한가위에 강아지 이렇게 안고 대통령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보다
개냐 이제 이런 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거 말고도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 그 김건희 여사가 은평구 장애아동 거주 시설 방문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관악경찰서, 강서소방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두 군데에 갔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뭐 그냥 그 나몰라라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할 일을 한다 이런 컨셉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네. 우리는 평안해라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린 지금 너무 불안해라는 게 저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 늘 여론조사나 이 여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야당은 여론과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론은 사실 언론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언론 지형이 많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런 편의점이나 이런 뉴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여론의 힘을 얻고 그 네. 여론을 가지고서 사실은 어딜 때려야 되냐면은 집권 여당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뭐 정치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죽을 때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108석 이거를 이제 깨 부수는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론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론이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제가 네. 부부라고 할게요. 네. 공동 정권이니까 그러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에 대한 통제를 지금 외견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삐그덕거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패싱 얘기 나오고 뭐 한동훈 대표도 계속 뭐 자기의 심기를 불편하다는 내용 정도는 지금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 이제 여당의 운명이 딱 뻔히 보이는 게요. 저는 제가 티귿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2024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두 가지의 티귿이 나오고 2026년도에는 최후의 티귿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사법적으로는 먼저 특검과 탄핵이 먼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이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부부 특검이거든요. 최혜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발의 안 하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발의까지 해줬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는 시스템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대통령 거부하죠? 또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럼 출석 의원 3분의 2가 무기명으로 표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20%대가 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요지부동이고 더 완고해지겠지만 국민의힘은 막 빨간불 켜지고 난리가 나고 난리법석이 아마 예상됩니다. 그러면 특검이 들어오면 탄핵까지는 연결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티귿이 사법적으로 전 2024년도부터 2025년도 상반기까지는 요 사법적 국면이 될 것이고 만약에 끝까지 국민의힘이 저항해서 이 양 티귿을 막는다면 네. 202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은 완전히 퇴출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치적 퇴출의 티귿이? 퇴출. 그래서 저는 쌍티귿, 특검과 네. 탄핵 네. 내지는 퇴출. 그래서 전 2026년도 안에는 저는 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라는 현 세력이 저는 이제 역사 속에서 거의 지워지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국면이 안 바뀐다면. 네. 저는 정치적 퇴출까지도 국민들은 지금 뭐 소위 말해 칼을 갈고 있다라고 할까요? 지금 뭐 이게 고요해 보이지만 민심이 고요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부글부글한 상황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야 신인규 변호사 저 드림 연구소 준비 많이 밤새 이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요즘 뭐 방송 새 티귿 준비하느라고 엄청나게. 저는 예. 근데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예. 이게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봐요. 어떤 시그널이냐면 지금 김건희나 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가 보면 어쨌든 지금 명품백이라든지 주가 조작 이거 두 개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 명품백 문제는 어쨌든 지금 해결됐다라는 자신감인 것 같고 왜냐면 지난번 설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대통령 부부가 명절 때마다 인사했던 거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 설 때는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때 논란이 되니까 안 나온 예. 거고 이번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 어쨌든 명품백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 보기엔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예. 사실 이현석 총장도 뭐 말로는 뭐 특혜고도 없고 예우가 없다 했는데 마지막에 명을 남기고 갔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고. 진짜. 꿈에서 세우시는 야 거예요. 정말. 야. 좋은 말은 다 하고 아구가. 갔어. 좋은 아니면 진짜. 다음 생에 세우시라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 그랬는데 이번 생에는 결국은, 틀렸어요. 아니, 뭐라 그랬냐면 이거 뭐 처벌 규정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예, 뭐 예. 예외도 없고 뭐 특혜도 없다는 분이. 예외도 있고 특혜도 다 있더구만. 그러니까. 예. 결국 성역도 명품백 있고. 문제는 그러니까, 성역도 해결됐는데 있고. 결국 남은 게 이제 주가 조작 문제인데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심우정 이 후보자의 역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살아 있어. 나 아직 대통령 부인이야.
이걸 날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네. 니들 꼼짝 마. 이것 빨리 결론을 내려라. 저는 그런 오히려 자신감, 그러니까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그널. 예.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명품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왔을까? 저렇게 막 뭐 어디 막 보도기도 가고 아니면 행사장 가고 막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자신감 아니면은 지금 검찰총장이 바뀌는 국면이잖아요. 원래 시나리오는 이현석 총장이 이거 다 두 개 정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우연치 않게 최 목사님과 신청한 수사심의가 개최되면서 결론을 못 내린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아마 결론을 원래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심우정 후보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빨리 결론 내려라. 네. 이런 어떤 시그널로 봐요. 그러니까 저도 검찰 주변 취재해 보니까 어떤 얘기 나오냐면 심우정 총장 뚜껑 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이원석 총장이 해결하고 다 가야 해결하고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다 이거 명품백도 해결 안 했죠. 네, 도이치모터스 아이고. 주가 조작도 이거 해결 안 되죠.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원래는 전임자가 깨끗이 청소해주고 그렇죠. 그게 설거지 떨이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검찰의 어떤 미풍양속 같은 시나리오였는데. 건데 네. 이원석 총장이 숙지 다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떠안게 돼서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명품백 먼저 처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주가 조작 사건도 이제 결국엔 다 무혐의 처리하게 될 거다. 불기소하고 끝낼 거다. 그러니까 저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명품백은 끝났어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당 국회의원들이 라디오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아이 그거 뭐 수심위까지 다 해서 문제 없는 게 다 확인이 됐는데 무슨 소리냐 약간 이런 적반하장격으로 저는 들리던데 그런 주장을 하는 실제로 거죠. 보도를 보니까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이 최 목사 수사심의에 상관없이 결론 내리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이현석 총장이 아마 속으로 이랬겠죠. 잘 됐다. 내가 하기 싫었는데 오히려 이제 핑계가 생긴 핑계거리가 거잖아요. 생겼어. 수심이 있어야 되니까 예. 아마 그 사이에서. 예. 그러니까 이현석 총장한테 다 떠밀고 가려고 했는데 이현석 총장은 이거 수사심이 나왔으니까 남았다는 거고 아마 검찰 이 수사팀이나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래도 해라라고 했을 텐데 그 사이에서 아마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미룬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걸 하시면 되죠. 우리 심우정 총장님은 뭐요? 남 탓, 전 정권 탓, 이원석 탓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아이 참 답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대로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면 좀 김건희 여사에게 상당히 영향이 있겠습니까? 기소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그거는 두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엄청나게 김건희 여사 쪽에는 그 타격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모 씨라고 하는 그 쩐주가 원래는 1심에서 공동전범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나온 거고 지금 2심으로 올라오면서는 사실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지고 방조범 혐의, 그러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약한 혐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조 혐의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가 선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심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들도 항소 이유서에다가 한 줄을 남겨놔가지고 요 방조 혐의까지는 좀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해놨고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창수 중앙지검장 전주에서 끌어올릴 때 야 이거 김건희 거 좀 막아봐라 아마 이걸 가지고 미션으로 온 사람일 텐데 하필이면 취임한 날 작년 5월 16일인가 그날 취임한 날 그 공소장 변경 결재가 올라가는데 그걸 1호 결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뭐 그때는 뭐 아유 설마 유죄 나오겠어라고 했든지 아니면 이창수 지검장이 뭐 바빠서 제대로 못 들여다봤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공소장 변경이 돼가지고 유죄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지난 손모 씨에 대해서 1심 무죄가 나왔을 때는 대통령실이 막 떠들어댔어요. 뭐 이거 김건희 여사도 유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는 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또 이상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응을 못 내놓는 이유가 이 손모 씨에 대한 유죄는 김건희 여사는 훨씬 더 많은 가담과 훨씬 더 많은 이익과 훨씬 더 많은 사실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김건희 여사 기소만 되면 이건 뭐 거의 100% 유죄로 가는 수순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검찰이 기소를 할까 여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그동안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신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를 우리 불고분리 원칙이거든요.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판단을 해요. 그렇지. 그 1심에서는 공범으로만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범은 아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보통은 이제 공범이 아니면 방조범도 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기소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공범 판단해 주세요. 안 되면 방조범이라도 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주가 조작은 알겠지만 오너가 있고
그다음에 선수가 있고 소위 말하는 주포라가 있고 전주가 있잖아요. 네. 전주는 지금 뭐 90 몇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기소된 건 아니에요. 횟수가 많거나 금액을 많이 한 사람 4사람만 기소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손모 씨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이 사실은 공범이 아니면 방조범들 될 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공소제기를 해야 되는데 1심에서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근데 2심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1심에서 무죄가 나면 사실 검사가 뭐 공범은 아니지만 관여했으니까 방조는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방조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남겨놓으니까 판사가 아니 그러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공소장병이 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 왜 안 하냐 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해야 되는데 네. 바로 한 것도 아니고 네. 시간 끌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해야 되나? 그래서 안 하면 혹시 문제 되나? 해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공소장 변경하라고 할 때는 심증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판사가. 공범도 인정될 수 있겠다. 아, 네, 공범. 그렇죠. 네. 아니 방조범이라 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정확하게 왜 안 하냐? 공동정범이 공동정범. 안된 거고 어. 다 공범인데 예, 예. 그렇죠. 방조범. 방조범. 그렇죠. 형태가 다른 거죠. 그렇죠. 형태가. 근데 그 어쨌든 마지막에 했어요.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검찰 입장에서 항소심 결과 지켜보겠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거 공소장 변경도 안 할 거고 그냥 무죄 날 거니까 무죄 나면 그냥 기소 안 할 거야. 네. 이런 뉘앙스로 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1심 판결 나니까 아니 손모 씨도 전주 지금 무죄 났으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도 무죄 아니야 기소 네. 못해 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어쨌든 그 검사 그 재판 공판 검사. 공판 검사가 네. 그래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처럼 네. 이게 교체기에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교체기에 아주 왜냐면 어수선할 때. 어수선할 때 싹 해놓은 그렇죠. 거야. 왜냐면 그 수사팀은 계속 네. 보고하고 왜냐면 1, 2, 3, 4 찾아내 그 주 부서는 이제 공판팀이 있는데 공판팀은 약간 한 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타임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누구지? 보기에는 의인이다 의인. 그게 네. 신의 한 수예요. 그게 머리 신의 잘 한 수이기 쓴 때문에 거죠. 네. 네, 이제 만약에 공판검사. 예를 들어서 그 입장이면 예. 대통령실 입장이면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면 전주가 방조범이 됐으니까 예. 그럼 김건희 여사도 방조범 돼야 된다. 이거 논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또 이제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아직 대법원 판결 난 게 아니다. 확정 판결 난 거 아니다.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게요. 네. 그 좀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자본 시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일상화되면은 시장 경제 못 해요. 그리고 선의의 많은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데 결국 이게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선수들이 있고 쩐주들이 있는 이런 아주 복잡한 집단 범죄식으로 이루어져서 사실 같이 처벌을 다 받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는 위치가 쩐주일까? 아니면 선수일까? 아니면 기획자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의심을 지금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타스 회장과 굉장히 오랜 시간 친분 거래가 있다라고 인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권오수 씨와. 임원이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사 명함을 김건희 씨가 달고 다녔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익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받다는 얘기는 김건희 씨는 빠져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왜 빠져나왔을까? 내부에서 거래하고 뭔가 역할이 있으니까 좀 보존해 준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대신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건희라는 자연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배우자지만 당시 범행 당시로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보면 이거 상당한 기획 단계부터 같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정황들. 내지는 김건희 씨가 자기의 현금 자산에 많은 부분을 갖다가 또 몰빵을 한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다 범행의 고의가 추단되는 정황들이거든요. 일반인들도 이 정도 정황 있으면 다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른 주가 조작 사건에 당연하죠. 관해서. 이 정도의 정황 증거가 네, 나오면 네. 증거들이 나오면 그러면 김건희 씨는요. 거의 시세 조종의 공범 내지는 내부자 거래의 공범은 거의 확실해요. 내부자 정보 이용한 거래. 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법의 여러 가지 주가 조작 형태들을 처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디 조항을 갖다 대도 거의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래서 저는 이거 피해 나갈 근본이 없는데 문제는 검찰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이분이 대통령까지 되다 보니까 검찰총장 시절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 6년간은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스톱된 상태예요. 거의 얼음땡 상태에서 얼음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얼음 다 녹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얼음땡을 해줘야 돼. 우리가 가서 땡! 툭 쳐줘야 돼. 툭 그게 쳐줘야 뭐냐? 돼. 특검. 네. 그게 특검이에요. 아주 강력한 특검. 네. 그래서 그거를 땡 쳐주고 특검 들어오면 특검은 부담 없이 기소합니다. 부담 뭘 없이. 부담 바로. 없이 뭐 있어요? 네. 뭘 그 이창수 지검장 교체기에 가서 몰래 가가지고 뭐 그걸 그 결제를 받아옵니까? 그냥 여기를 시원하게 결제하면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검찰의 손을 이 사건은 빨리 떼고 전 특검을 가는 그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이번에 저는 손모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더 이상 대통령실이 아무 말도 이제 못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 도입의 가능성을 더 높여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물론 이게 뭐 탄핵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선거 과정에 알잖아요. 대선 네, 과정에 네, 네, 우리 부인은 손해만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허위사실이잖아요. 예. 지금 검찰 보고에 그러네 하면 진짜. 13억 이익 봤다는 거 아니에요? 23억. 23억 안에? 예, 23억 23억이야. 아무튼. 그리고 사실 이 손모 씨는 1억 정도 손해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네. 금액이 뭐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네. 물론 그 90명 중에서 4명을 어떻게 추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엔 거래 금액 순으로 했을 것 같아요. 손모 씨가 거래 금액이 75억 정도라는 거니까. 근데 이 김건희 여사도 40억 정도 되거든요. 아니 40억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핵심적인 건 지금 얘기처럼 네. 이 사람은 손해 봤는데 1억이나 손모 그러니까. 씨는 이분은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좀 불쌍해서 상식적으로 혹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더 핵심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익을 왜냐하면 주가 조작이라는 건 봤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주가 조작이라는 건 사실은 늦게 들어간 사람도 무조건 손해 보게 돼 있어. 아. 그리고 핵심 정보에 늦어질수록 손해를 그렇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고 파는 시점이 이득을 봤다라는 거는 핵심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거래 금액은 사실은 손모 씨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상 이득 크다는 손모 거. 씨보다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위중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법상식이네. 맞죠. 회사 명함도 썼고 그러니까 아니, 회사- 권오수 회장과의 친분도, 친분도 그렇고 있고. 네. 돈도 주가- 많이 넣고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처벌을 네. 받아요. 예. 그런데 이득을 보면은 더 무겁게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래 금액은 더 적은 금액을 불구하고 이득은 수십 배다.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핵심에 더 가깝다. 예. 지금 이제 증거라고는 아마 뭐 그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밖에 안 나왔는데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검찰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많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손해 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손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득을 봤어. 예. 그럼 누가 더 핵심의 그 주범들에 더 가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아마 검찰이 자료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 핵심적인 자료. 예. 그 핵심적인 자료라는 거는 그래서 증권사 이거를- 직원과의 통화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주포,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선수들하고의 네. 통화, 예. 그다음에 그 권오수와의 통화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오너하고 예. 그 선수들 간에 그 주가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알았냐 몰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증권사 직원은 그 다음이에요. 살았는지 팔았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검찰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방주범보다는 그걸 알았으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공동정범으로 할 수가 그렇죠. 있죠. 더 가능성이 검찰이 높다고 굉장히 곤란하겠어요. 아니 이게요 곤란한데 네. 지금 저는 김건희 여사의 범행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사 기록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네. 수사 기록을 만약에 본다면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도로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끙끙 싸매고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불기소를 해줘 버리면요, 이거 나중에 재심이 다시 재수사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거 덮어준 검사들도 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같이 이게 처벌받을 수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건희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검사들이. 검사들도. 예. 봐주기를 한 거니까. 예. 그럼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이거를- 왜 봐줬어? 그렇지. 이걸 수사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야 이거 불기소는 내 이름 쓰고는 차마 못하겠다. 근데 기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권력이 너무 무섭고 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폭탄 돌리기를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그러면 4년 6개월을. 예 그러면 그 기록에는 뭐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냐면요. 네. 일단 증권회사 직원들의 다수의 진술서.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이게 지금 다수가 연관된 범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검찰에 대해 가지고 소위 말한 자백.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범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감춰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서 형태로 검찰에다가 이미 내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검사들이요. 굳이 공판정에 나와가지고 다른 공범들 재판할 때 김건희 얘기를 막 꺼내요. 공판정에서 막 꺼내. 네. 김건희 얘기를. 그리고 네. 심지어 1심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고 통장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와요. 김건희 통장이. 그러니까 어머니 통장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검사들은 나름대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거 빨리 기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심 판결문에도 나와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손모 씨 유죄 나왔고 이거 덮어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덮으면 그 사람도 범죄로 같이 엮이는 그 검사까지도. 심우정 총장이 매우 곤란하겠다. 어쨌든 이걸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같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예. 한 대 타는 거예요. 지금 이 범죄 행태. 심우정 총장도 같이 다 이거 나중에 만약에 가서 다 문제되죠. 불기소를 하게 되면 불기소 결정 나면 심우정 총장도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범죄에 한 배를 타는 운명이 되는 거다. 싹다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봐줬는지. 왜 봐줬는지. 이거는 불기소는 봐줄 이제 수가 거의 없어요. 쉽지 않다고 봐요. 불기소 왜냐하면 못하는. 불기소 사인하는 검사들은 막 얘기한 것처럼 네.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전보다 어려워진 거죠. 아. 그럼 이제 불기소에 하다못해 담당 검사나 부장 검사나 차장 검사 사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위에 미래가 지검장 창창한 사람들. 지검장들이 검사장 달았으니까 네, 이재권과 이제. 함께 가면 되는데 네. 본인들은 앞으로도 10년, 20년 아니, 해야 다 있어야 되잖아요. 되는데. 제자예요. 주인 검사는. 주인 그렇죠. 검사가. 미래가 창창한데 이 사람들이 사인 못하죠. 못한다. 나 차라리 사인 안 하면 사인하라 그러면 사표 아마 내지 그냥. 사표 내든지 아니죠. 딴 데 보내주세요 이럴 거예요. 딴데 나 이거 안 된다. 사인 못한다. 나 이거 사인 못하게 못한다. 되겠죠. 사인 거부. 근데 예. 사인 제가 여러 보기에는 명이 예. 타협점이 아까 얘기처럼 대법원 판결 지켜보자. 그럼 아마 총장도 그러자 이럴 거고 집회도 아마 무한정 그러자 이럴 늘어지겠다.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특검하자 그러면 동의할 거예요. 자기들도 두려우니까. 곤란하니까. 특검이 아니, 차라리 좀 해라, 특검하세요. 이거. 제발 특검하세요. 우리 하지 못하게. 마라. 그렇죠. 오히려 특검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뭐 폭탄 돌리기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 얘기를 좀 오늘 해야 되는데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총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그 A는 나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S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재밌는 말을 해요. 자기가 그동안 여성 대통령 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둘?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이거 왜 위험한 발언을 하냐. 그러니까 김태현은 에이 막 그 진행자가 에이 왜 이래 막 이랬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상 김건희 자기가 여사를 만들었다. 대통령으로 칭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 둘을 만들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것도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뭐 그냥 유튜브도 아니고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이게 사실상 그게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사실상 연휴 끝나는 19일 날 보도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후속 보도를. 그런데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거기 관계된 사람의 어떤 뉴스토마토 기자들하고 거기 관계된 소위 얘기하는 엠모 씨라는 분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사실 MC로 주장되는 언급되는 분의 페이스북에 가보면은 네. 다 본인이 올려놨어요. 지금 자기가 아무나 볼 수 올려놨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저도 당연히 그분이 네. 올려놨으니까 패친 봤지. 아니에요? 패친? 패치는 아닌데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의 이름을 저도 직간접적으로 전해 듣다 보니까 네. 혹시나 어떤 내용을 좀 내는지 메시지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와 나눴다라는 캡처본을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보게 된 건데 이게 사실은 저는 MC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는 저는 봅니다만은 지금 핵심은 또 MC도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김건희 이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가지는 국정 농락 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정에도 개입하고 당무에도 개입하고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선거범죄, 그러니까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범죄까지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배우자가 지금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앵커께서 이준석 의원이 나와가지고 2명의 여성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거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저는 진짜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어이가 없고 참 기분이 굉장히 좀 그래지는데 많은 국민들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고통 겪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느끼는 마음을 생각한다면은 방송 나와가지고 2명의 여성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이 만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장난스럽게 본인이 벌린 일이 얼마나 지금 중차대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떠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정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A는 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A는 이준석 의원일 거다라고 저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뻔히 보이는 수작질을 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A는 나다. 그럼 지난 2주 동안은 왜 익명 뒤에 숨었습니까?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방송 나와가지고 김건희의 선거범죄에 대해서 뭐 선의의 조언이니 완결성이 떨어지느니 상당히 대통령실과 일치되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다면 아까 서두에 이준석 의원이 2명의 여성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이런 말장난 그리고 본인이 책임이 없습니까? 본인이 책임이 없어요, 솔직하게.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대선 지선 다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여성 대통령 만들었다라는 것을 방송 나와가지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은 저는 명절 앞두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저는 상처가 되는 발언이 될 수 있다.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도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이분이 네. 이제 두 가지 문자를 올렸어요. 하나는 이제 그 뉴스토마토의 박모 기자 처음 네네네. 보도했던 그 예.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 두 번째는 그 김모 편집국장과 주고받은 문자인데 취지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김건희 여사와의 아니면 김영선 의원과의 문자가 아니라 기자와 편집국장과 주고받은 문자. 네네네. 주된 내용 보니까 아마 기자들이 좀 죄송하다 이런 음. 취지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저 이준석 대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뭘 밝히겠다는 취지보다는 본인이 뭐 의도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역술인이나 이런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역술인이 아니다. 역술인에 대해서 좀 되게 좀 불쾌감을. 민감하신 것 같아요. 네, 서로 예. 이제 신뢰관계가 좀 깨져서 일부 좀 삐그덕거리는 게 나왔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취재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취재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공식적인 어떤 취재가 아니라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가 막 이렇게 나왔다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들리는 다 돌리는 거 보면 19일 날 아침에 뭐 보도가 나온다 그러는데 너무 궁금해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예. 저는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를 잘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국정농단 때도 그렇고 네. 그럼 이제 1차하고 사실 단독이라는 거는 예고 없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고 2, 3일마다 이렇게 나오지 이거 보도한 지 벌써 일주일 넘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며칠 날 우리가 보도할 거다. 이렇게 언론 보도해서 보도하면서 뭔가 크게 나오는 거를 잘 본 적이 없어. 보통은 그냥 보도해버리지. 그리고 2, 3일 후에 이렇게 보도하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제가 보기엔 별게 없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그게 저는 이준석 의원이 의도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당사자들 있잖아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이준석 의원처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상 김빼기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닐 거라는 식의 벌써 지금 우리 현 변호사님도 그렇게 느낄 정도면은 그게 좀 먹힌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핵심을 잘 봐야 된다. 핵심은 뭐 텔레그램이냐 녹취냐 뭐 MC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이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모든 저는 역량을 다 쏟아야 된다고 보고 뉴스토마토도 저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아마 보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거 김빼기에 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범죄 혐의가 세상 앞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 최순실 국정농단 그 케이스에서 그때도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국민들이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라는 게 드러나면서 하나하나 커플이 벗겨졌거든요. 저는 그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요. 저는 선거 개입 범죄 아니 왜 이렇게 저는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니 마포대교에도 저렇게 출몰해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데 굳이 공천에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굳이 안 지나갔을까?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대해서 지금 뭐 이준석 의원이 나와가지고 김 빼고 있고 사실상 김건희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 사안은 정말 중차대한 문제, 의혹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명명백백하게 본질을 밝혀야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저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궁금한 게 예. 이 A 의원 어쨌든 이준석으로 밝혀졌고 우리가 A, B 할 때 이준석 천하나 마냐 다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뉴스토마토에서는 B 의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M모 씨, 명모 씨를 만나서 캡처본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받았다. 네. 그럼 이제 B 의원이 만약에 천하람 의원이면은 그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거기에 딱 이제 걸리는 거고 지금 얘기하면 아마 그 캡처본이 아니라 19일 날 새벽에 보도할 게 김건희 그다음 명모 씨의 그 녹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보면은 뭐 어떻게 만났고 어떤 조언을 했고 나중에 어떻게 뭐 헤어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제가 보기엔 아마 지금 개혁신당 하시에 있는 두 분, 우리 청년 정치인이라는 두 분들이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신 변호사 얘기처럼 이준석 대표는 계속 어찌 보면 물르르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아, 이제 김빼기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빼고 B라고 있죠. 지목된 의원이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해요. 이준석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방금 얘기를 한 겁니다. 한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나온 워딩으로 보이는데 이거 캡처 가진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이 본 사람들은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한다.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김백일 수도 있고 이준석 의원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엠모 씨의 페이스북에 가면 또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또 거명이 좀 되잖아요. 여기 어떤 맥락인지 그것도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캡처 가진 사람은 딱 한 명이다. 그리고 본 사람은 여러 명인데 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한다. 공천 개입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중요한 이제 관전 아니 포인트인데. 그 얘기에 의하면 네. 지금 왜냐면 뉴스토마토에서는 B 의원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갖고 당직자도 있는 갖고 사람- 있다 그래요. D도 갖고 있대. D도. D- 아니, D도 근데 갖고 어쨌든 있다. 왜냐면 그 보도에 의하면 갖고 있다 없앴나? 그럼 어때 B 의원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유일한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판단이 본인이 보기에는 공천 개입이 아니라 그러는데 네.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에 맡길 일이 아니라 제시를 하고 예.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면 언론인들이 보기에 개입인지 아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도 본인의 영역 안에 있고 네. 판단도 자기가 하고 그럼 자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공적으로 나왔잖아요. 정치인들은 공적으로 나오면 그걸 제시해서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돼. 그 누가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럼 근데 그 사람이 비의원이야. 네. 가까운 사람이야. 이제는 그럼 당연히 제시해서 이제는 비의원이 나서야 할 때네. 판단해야지. 그걸 왜 본인이 판단하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아니 하냐고. 저는 현 네.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준석 의원이 그거 한 명만 갖고 있다는 거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명만 있다라는 걸 어떻게 자기가 다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랑 이준석 의원은 다 알고 있네. 아니 그럼. 본인이 그럼 김건희 여사랑 그럼 뭐 진짜 한 편이에요? 아니 난 지금 그냥 원팀이라고 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진짜 한 팀이에요 정말? 김건희 여사 아니, 정말. 그러진 않겠죠. 아니 뭐 개혁신당- 진중권 교수랑도 전화한다는데 이준석 의원도 진짜 한 팀이에요.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 본인이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하고 한번 1대1 부탁- 토론 그게 한번 해야 아니라- 돼. 내일 부탁.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지적을 해야죠.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네. 누가 돼도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갖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어떻게 다 알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도 논리 비약이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입이라는 것은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라니까요. 현직 대통령이 처벌을 받은 사안입니다. 본인이 아까 만들었다라는 그 여성 대통령 뭐 2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 그 두 번째 만드신 분이 들어가실 차례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중대 범죄 사안인데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지금 내부적으로 증거를 갖고 있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준석 의원은 2024년도 2월달뿐만 아니라 2022년도 6월달에 똑같은 김영선 의원을 본인이 당대표로서 공천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직접 당사자인데 직접 당사자면 사실상 나중에 수사 대상으로 참고인으로까지는 저는 수사 받는다고 보거든요. 갖고 있고 봤단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방송 나와가지고 아 이건 별거 아니야. 뭐 심지어는 뭐 민주당이 좀 호들갑 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 그렇게 얘기했죠. 뭐 천하람 의원도 뭐 좀 차분해지자 뭐 호들갑 떨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호들갑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거 상당히 국민들한테 결례되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이 갖고 있고 봤다라고 하면 밝히면 돼요. 예. 이 개혁 신당이라는데 이게 개혁이고 이게 새로움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노회하게 정치를 바르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받고 그럼 그 국민들 앞에 왜 검증 못 받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축소 은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김건희 하수인이냐 이준석 의원은 왜 자꾸 김건희 씨가 하는 대로만 따라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윤핵관이라는 말에 대한 그 비판을 많이 하고 멸칭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윤핵관이 뭐냐면은 익명 인터뷰를 가장해서 뒤에서 당대표를 공격하고 다녔다는 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익명 인터뷰를 지적한 건데 여기 그럼 A1이라고 왜 익명 뒤에 본인은 열흘 동안 숨어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불장난 비슷하게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윤핵관이라고 비판했던 짓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안 자체가 결코 간단하지가 않고 또 이준석 의원은 2024년도뿐만 아니라 2022년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을 때 공천을 직접 담당했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비서실장이 공관위원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됐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됐든 안 됐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최측근이 권력을 가지고 공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개입입니다.
그 자체가 개입이고 범죄 혐의예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뭐 호들갑 떨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그 위기감과 걱정에 대해서 그 별거 아니야라는 것은 마치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는데 국민들이 막 반대하니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마셔도 별 이상 없어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 제가 이거는 성렬 동맹이라고 생각해요. 성렬 동맹. 드립 여기서 또 나왔어. 성렬 동맹이 뭐냐면 윤석열 할 때 네. 열, 예. 이준석 할 때 석. 어. 해서 어. 성렬 동맹의 이건 부활이고 예. 이준석 의원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김건희 하수인입니다. 김건희 하수인이고 윤과의 동침,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을 이제 윤과의 동침으로 이준석 의원이 완전히 이제 커밍아웃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은 이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서 별거 아닌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니까 내용이라도 밝혀보세요. 봤다면서요. 아니, 네. 기억력도 좋은데 네. 하버드 나왔는데 머리도 좋은데 다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 빙빙 돌리고 자기만 받고 나는 이거 별거 아니야. 근데 왜 호들갑 떨어?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반론이 있어요. 네, 반론하세요. 이준석 윤석열 동맹이 아니라 이준석 김건희 동맹이에요. 그러면 석희 동맹입니다. 석희 동맹. 석희 왜 동맹. 그러냐면 바로 드립 이준석 들어갑니다. 석희 개혁신당이 동맹. 처음부터 윤석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찬성했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특별법은 처음에 반대했단 말이에요. 음. 이때도 사람들이 아니 더 심각하고 권력 순위가 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왜 반대야? 최근에는 약간 이제 찬성적으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권력 순위가 더 높은 걸 알았나 보다. 윤석열은 건들지만 김건희는 안 김 안 건드는? 건든다. 아, 진짜 네. 안 건드려요. 명품백도 특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거 정말 반대했다가는 네. 거의 아마 지지율이 폭락하고 본인의 네. 정치 생명이 끝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권력 순위를 더 높은 건 아는 것 같은데 아마 눈치는 보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에 대해서는 해야 되냐 더. 말아야 되냐. 아. 지금도 보면은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네. 아 이거 뭐 이렇게 공개하면 되고 계속 클릭이 하면서 조금씩 그렇지. 텐션 업을 시킬 텐데 아니, 페이스북글을 지금은 매일 계속- 썼을 사람인데. 그렇죠. 네. 계속 이제 올릴 텐데 네. 지금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 빼고 있죠, 김 빼고. 네, 네. 김 빼고 있는 거라 천하람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어쨌든 네. 의원이 개혁을 하겠다 보수 정당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작은 이제 뭐 세석이라도 만든 정당을 가진 것 같은데 요것마저도 제가 보기에 쓸려갈 수가 있어요. 이 스탠스로 가면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네. 두 개의 라디오 프로그램 오늘 유일하게 생방송으로 한 게 김현정의 뉴스쇼 CBS 그다음에 이제 김태현의 정치쇼 SBS 그리고 MBC는 녹음한 것 근데 같아요. 우리가 네. 제일 많이 보네요. 2.3만 분이 보시는. 와 지금 23,000 네, 와 23,160. 23,160 와 좋아요도 여러분,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편의점. 야 신인구 화이팅. 좋아요가 좀 많이. 예, 좋아요가 별로 없어서 좋아요 좀 많이 눌러달라는 신 변호사님의 부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공교롭게도 SBS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CBS는 천하람 의원이 나왔어요. 네, 오케이. 예. 뭐 A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 분이 나왔는데 둘 다 A는 이준석. A는 확실하지. 이준석 본인이 확실하게 자백했으니까. 본인이 얘기를 예. 했으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파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하는 공격 소재로 이걸 쓰는 지금 민주당이 제가 제일 너무- 주도하고 있는데. 제가 민주당이 아닌데. 예, 제일 생각-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주도하고 제일. 있어. 원조 보수가 제일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나와서 민주당을 탓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물타기 하려는 거죠. 이게 민주당이 제기했어요. 이게 민주당이 제기한 게 본인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다가 저 괜히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한 거고. 보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럼 뭐 발표를 논평을 하는 낸 거기 거지. 때문에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어쨌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A는 일단 밝혀졌고 예. B도 뭐 천하람 아니라. 아 이건 B는 이주영 의원 아니에요? 나 모르겠네. 이주영 의원 아니에요? 야, 현역 의원. 세 명이라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알 수가 없네. 반반인데. 예. 이재용 의원은 우리가 뭐 언론에서 아니겠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 해명을 하면 되는 건데 민주당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하는 이준석 건희 동맹. 김건희 동맹, 김건희 하수인. 예, 김건희 하수인. 석희 동맹이 이제 딱 이제 손석희 사장이 아니 저는요. 싫어하시죠? 저는요. 방금 제가 성렬 동맹을 제가 늘 이렇게 드립을 연구하고 있는데 석희 동맹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김건희 동맹이 맞고 이준석 의원 이런 식으로 계속 처신하면 김건희 하수인 소리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개혁 보수 입장에서 상당히 그동안 해왔던 태도를 볼 때 이런 정도 되면 본인들이 나서서 공개 기자회견하고
하고 이거는 이렇게 그쵸. 하면 안 아니 된다라고 할 것 저는요 같고. 천하람 의원은 빼고 이준석 의원은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다면서요. 그리고 김건희도 그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만들었다면서요. 그 김건희 씨가 똑같은 김건희가 지금 마포대교에도 나오고 있고 명품백도 받고 있고 심지어 지금 선거범죄까지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고 거기에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증거를 받고 당사자로 되어 있는데 방송 나와가지고 유체이탈화법 자꾸 할 거예요.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똑같이 답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하수인처럼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물타기하고 대통령실 입장을 대신 전달해주고 김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김만 뺄 게 아니라 본인이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왜 과거에 윤핵관 비판했으면서 윤핵관하고 똑같은 짓을 하냐 이겁니다. 왜 익명으로 숨어가지고 뒤에서 A1을 팔고 다니고 아니 그러면 CBS 나와가지고 선의의 조언이라고 한 날 그날이 뉴스토마토 보도 나온 최초 날이거든요. 그날 밝혔어야지 왜 그날은 A1에 대해서 모르는 척 얌체 짓을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한 열흘 지나니까 그 A는 나야 뭐 국민들하고 무슨 몰래카메라 뭐 찍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준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뭐 제가 뭐 차기 권력에 대해서 뭐 석희 동맹도 있겠지만 그거 빼고 네. 제가 실질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사법적인 겁니다. 이준석 의원은 2022년도 6월달에 공천을 본인이 최종 책임을 졌던, 그러니까 대선과 지선의 승리의 공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대표였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때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2012년에 국회의원 되고 그 다음에는 야인이었어요. 어디서 야인. 뭐 했는지 모르는 분이 갑자기 2020년에 네. 나타나서 아니 그래서 그분이 국회의원 된 거예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 때 수돗물 떠먹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준석 의원은 왜 젊고 참신했던 그 당대표가 왜 이 김영선 같은 사람을 왜 공천했는지를 밝히면 됩니다. 밝혀서 국민들이 이해해주면은 그때 것까지 문제 안 삼아도 되는데 네. 김영선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의아하잖아요. 이제 와서 보면. 그러면 그때는 김건희 여사의 그럼 공천 개입이 없었겠느냐? 전 있었을 걸로 봐요. 이게 있다면 2024년도 2월 3월에 공천 개입이 밝혀지면 네. 연동형으로 2022년도 6월 달 거는 당연으로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계철선 비슷하게 앞에서 막아야지 자기한테까지 불통이 안 튄다라는 저는 모종의 자기 이익을 위한 발언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10월 10일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 그럼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무혐의로 냈지만은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한 20일 남았습니다. 20일. 20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본인의 공직선거법 이슈를 좀 무혐의로 털어달라라는 그 모종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권력의 앞잡이와 김건희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같이 했더라면은 이해해요. 뭐 장리찬식으로 했다거나. 그럼 이해하죠. 그동안에는 뭐 엄석대니 뭐니 계속 이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만든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탈당까지 해가지고 표를 얻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면은 국민들은 너무 황당하고 동탄 주민들은 뽑아준 사람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정말 곤란하다. 네.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이 굉장히 뭐 뭘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래요. 민주당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따라가는 거고 제가 그다음에 주도합니다. 제가. 제가, 예. 제가 주도하고 이 그다음에 판은 사실은 신인규가 요거는 주도한다. 공천 개입은 제 판이에요 지금. 민주당 끼지 마세요. 진짜. 민주당 끼지 제가 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근데 이거 민주당- 내 판이야. 판이- 내 판이야. 제 구역이잖아요. 알았어, 할게요. 민주당 입장에서 협의를 얘기하면 협의를.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면 사실은 저는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천하람, 김재석, 김용태. 네. 그러니까 지금 80년대 중반의 세대들이 지금 당 안팎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장 두려운 걸 사실 윤석열,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세대 교체를 하겠다, 우리가 뭔가 다른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나왔을 때 민주당이 마땅한 카드가 있느냐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땡큐죠. 왜냐면 기존 정치의 그 문법, 그러니까 공천과 아니면 검은 거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기성 세대 정치인들과 다르지 똑같아. 않다라는 모습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김재석, 김용태는 당 안에 남았으니까 그래도 그 선 안에 그냥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천하람 같은 경우 뛰쳐나온 거잖아요. 뛰쳐나왔으니까 뭔가 다를 거야. 그 기대감이 있고 그게 만약에 나중에 다음 대선 국면에서 본인들이 뭐 주도하겠다고 나왔을 때 민주당이 그럼 방어 카드가 뭐 있지라는 게 항상 저 같은 사람의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딱 보면은 뭐 똑같네. 별거 없잖아. 세대 교체 그냥 명분이지. 본인들이 그냥 권력을 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게 없구나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제가 보기에 세대 교체예요. 세대 교체인데 그게 제가 보기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용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오랫동안 이제 그 정당 출입하면서 정치권 취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가장 아픈 대목이 그 젊은 정치인이에요. 뭐 여기 신인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보수에는 그래도 젊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 누구냐? 현근택이 제일 젊냐? 뭐 이제 이런 아, 지금 50 넘었어. 50 넘었어. 막 그런 너무 얘기를 동안이시니까. 예, 동안이니까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 딱 그 말이 아주 적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행태가 이분들은 기존의 보수와 좀 다른 보수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똑같은 거라면 사실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개혁적이고 새로운 보수 그리고 새로운 보수가 민주당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좀 사회 질서가 변화하고 바뀌어가고 조금 더 바람직하고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면 민주당도 이제 아예 별거 아니네 하고 긴장을 놓고 하던 대로 할 거고 또 여기도 또 그렇게 되면 정치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그래서 신인규를 자꾸 주목하게 되네.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의 그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문제가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준석 의원은 직간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제를 축소 은폐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이게 아마 오픈됐을 때 매우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최소한의 입을 닫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네.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 문제 별거 아니야. 왜 호들갑 떨어? 뭐 천하람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 뭐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그걸 본인이 어떻게 다 알죠? 어떻게 김건희와 저는 원팀을 그러니까 석희 동맹을 저는 그냥 오늘 처음 얘기한 건데 벌써 하나면 안 되잖아.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이 알고 있으면 떳떳하고 정직하게 밝히면 밝히는 거고 안 밝히면 안 밝히는 겁니다. 언젠가 밝혀지겠죠. 근데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체이탈식으로 이 정부와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고 아니 뻔하게 불과 시계만 6개월로만 돌려봐도 다 한 당에서 한솥밥 먹고 심지어 한 1년 전만 돌려보면은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렇다면 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얘기니까 좀 자중하고 밝힐 거면 밝히고 아니면 말고 해야지 와가지고 익명 인터뷰를 그렇게 비판했던 이준석 의원이 전 윤핵관스러운 게 너무 이게 보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 모습이 이건 개혁도 아니고 새로움도 아니다. 그 이준석 의원 이미 정치 오래 해가지고 국민들이 별로 새롭게 보지는 않아요. 나이만 네. 젊다 뿐인데 네. 조금은 다른 모습을 국민들은 좀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보니까 네. 신인규 민주당 영입하라는 글이 그냥 아주 그냥 일주일에 쏟아지고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검토도 해볼 수 있겠는데 천하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천하람 의원 때문에라도 제가 지금 민주당 갈 수가 없는 거지. 가면은 이게 안 돼. 큰일 났네. 아니 근데 지금 10시 56분 지나고 있는데 이제 4분 남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뤄야 될 이슈에 반도 못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 더 연장전 해도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너무 아니,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봐주시는 분들 아니 예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24,000분이 넘게 지금 함께 저희 평일에 해도 이렇게 많이 해도 주말에 해야 되겠다. 남들 안 할 때 연휴에, 쉴 때 남들 안할 연휴에 때. 남들 안 할 때 부지런한 그게 편견. 신이에요. 남들 안 할 때. 남들 안 할 때. 아, 슬프다. 예. 자,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얘기 조금 더 여쭤볼게요. 오늘 저는 SBS 라디오 참 재밌게 들었는데, 김재섭 의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선거연합의 복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선거연합은 뭐냐면 보수 전체가 조금 그렇죠. 단일한 대우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 복당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 절대적인 피해자인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쫓겨났다 이거죠. 맨입에 해주겠냐. 그리고 보수 언론이 맨날 이준석 네가 배신자다 이런 내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해후 복당 이거 2차 가해일 수 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수가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좀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예컨대 개혁신당이 뭔가 좀 새로운 보수로 합쳐지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런 논의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 제가 이거는 제 그 시방쇼 영상에도 제가 올려놓은 보수의 네. 통합에 대한 제가 강의에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되면 보수는 통합되고 원희룡이 되면 보수는 분화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됐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되는데 돼도 오래 못 간다라는 전제 위에 저는 보수가 통합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통합의 주체는 누구냐?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대권 플랜 밑으로 해처 모여를 하는 건데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고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는 김재섭과 이준석은 한 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적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오세훈 시장 만든 사람도 김종인 위원장이고 또 한 번 김종인 위원장이 판을 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 이게 보수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안 가지만 그래서 저는 이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던 선거연합 복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를 조금 일찍 풀어서 간을 한번 보는 거다. 예. 이제 여론전을 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이준석 의원의 저는 복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 요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의 보수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저는 김재섭 의원도 만약에 앞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창출한 권력도 제대로 못 썼는데 뭔 근거로 재창출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재창출을 얘기하기에 앞서서는 제발 지금 창출한 권력이나 정상화 시키고요. 지지율 한 40% 정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재창출을 얘기를 하면은 가능하죠. 근데 정권이 거의 뭐 탄핵에 준하는 엄청난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떠드는 것은 그냥 국민의힘 내부의 그냥 의견일 뿐이지 국민들은 정말 징글징글하다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지적을 하고 싶고 이준석 의원은 복당하고 안 하고 별로 국민들 관심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 나와서 이런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힘 안에서의 권력 투쟁이 그냥 외부로 튀어나온 거랑 똑같거든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예요. 당 이름만 국민의힘 1부 리그, 개혁신당 2부 리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순위 승진하는 딱 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국민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복당을 하든 말든 그건 국민들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이준석 의원이 자꾸 본인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피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잘하다가 쫓겨났다 이런. 아니요, 제가 듣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정치에서, 그러니까 사법의 논리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사법의 논리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지만 정치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다? 피해자면은 본인이 가해자들 다 싹 정리하고 죽여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징역 살릴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본인이 정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사법 정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자기도 또 피해자고 네. 자기는 정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분은 저는 더 이상 정치할 명분이 없다. 아직도 본인의 피해자성에 갇혀 있고 정치를 정치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계속 사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전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표현 방법이라고 보고 본인을 피해자라고 인식하면 정치를 그만하기를 저는 오히려 촉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네. 지금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네. 또 김건희하고 한동훈 안 좋은 거 알고. 그럼 한동훈 대표는 어떤 식인지 공적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대개하긴 힘들어도 안 되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YS 이해창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 네. YS가 어쨌든 뭐 이인재 밀어주면서 이해창이 안 됐다라는 게 기본 정설이니까.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볼 수 있냐면 사실은 한동훈 몰아내면 그 다음에 당권은 누가 갖느냐 이 얘기했을 때 김재석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도 사실은 김재석 당대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럼 이거는 한동훈 대표 아니, 물어내고 국민의힘 벌써.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야. 비대위원장 시켜주겠지. 국민의힘 진짜?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 가능성이 아니라 예. 이준석 대표가 안에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예. 제3지대에서 해쳐모여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3지대 그러면은 제3지대에서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들어오면 예. 자기가 나간 당에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이 없어. 그러면 우리 해쳐모여서 다시 만들자. 네. 근데 거기에 당권은 예를 들어 한동훈보다는 김재섭이 더 낫겠죠. 예. 윤석열 입장에서도. 예. 그럼 당권은 김재섭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갖고 대권은 이제 이준석하고 오세훈이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동훈은 일단 날리는 거니까 예. 이해관계는 다 일치해. 윤석열이나 뭐 이준석이나 오세훈이나. 예. 그다음에 사실은 다음에 당대표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하는 의미도 있지만 대권 관리거든요. 대권 관리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으면 제가 보기에 아마 김재섭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본인도 그런 그림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다는 거고. 와. 그다음에 대권에 대해서도 이준석 오세훈 경쟁구도 거기에 이제 제가 보기에 친 윤석열 쪽에서는 원희룡 정도 끼워주는 모양새로 가면 3자 구도 정도가 되면 제가 보기에 한동훈은 날리는데 이해관계 일치하고 그다음에 뭔가 자기들한테 완전히 맞서지 않는 네. 뭐 어쨌든 이준석도 그 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구도로 저는 갈 수 있다.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합당은 아니에요. 복당도 아니고 네. 제3지대 해체모여. 해쳐모여. 해체모여. 근데 그 가능성이 요거는 있다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보수 네. 내부를 좀 더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해처 모여를 하려면은 세력 대 세력으로 모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개혁신당도 지금 세력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당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오는데 해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처 모이려면 뭘 해체하고 모여야 되는데 네. 해체할 게 없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국민의힘을 그러면 김재섭 의원이 구심점이 돼서 해처 모여까지 당을 파괴적으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김재섭 의원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권도 없고 민심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은 사실 이준석 의원보다 더 위치적으로는 열악하죠. 왜냐면 당을 만들 힘도 없고 내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아까 비대위원장 얘기한 게 김재섭 의원은 비대위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하라 그러면 수락할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대표 경선 다시 치러도 김재섭 의원이 대표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해처 모여 시나리오도 하나의 가능성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모이려면 내부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초상집이다. 초상집에서 뭐 창업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저는. 그렇군요. 저보다는 사실은 신 네. 변호사가 이제 내부 사정은 더 잘할 거 네, 아니에요. 네. 저는 외부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그 동안을 보면 내부적인 동력보다 네. 외부에서 사실은 지지율을 가지고 옛날에 반기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거 보면 안에 세력이 몇 명 있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지지율이 깡패야 그냥. 지지율 네. 잘 나오는 사람 쫓아가요 그냥 거의. 네. 무조건적으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보세요. 당내 뭐 들어가니 많이 했는데 벌써 한 40~50명 의원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사실은 내부적인 힘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도 제가 보기에 본인이 주도해서만 만들기보다는 그냥 관리형. 그냥 어쨌든 약간 뭐 세대 교체 아까 얘기처럼 네, 그런 네. 형태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아마 이게 뭐 대선 지지율이 누가 어쨌든 경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통 분모는 이거라는 거예요. 한동훈은 안 돼. 한동훈은 안 돼. 근데 한동훈 지금 당 내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네. 전당대회에서 63%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는 뭔가를 해도 한동훈이 과반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자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해체 모여하면 네. 기존 게 없으니까 이거 여기 한동훈이 갖고 있는 거를 그냥 깨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구도를 그리지 않겠냐고 보는 아니 근데 거예요. 보수는 이제 아마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하자면 네. 구만국 세력과 신만국 세력이 있어요. 이 둘이 손을 잡고 오세훈 대권을 만드는 게 현재 목표일 겁니다. 아, 근데 그래요? 구만국 세력이 누구냐면 MB계. 그러니까 의원들의 전체 다가 거의 MB계예요. 근데 그분들의 사실상 좌장이나 정신적 지주가 이재호 전 장관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신만국 세력은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 이 세 명을 고리로 묶는 좌장 정도가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구만국 세력과 신만국 세력이 힘을 합쳐서 오세훈 대권으로 헤쳐 모이자. 근데 김재섭 의원은 오세훈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이제 왜 쉽지 않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냐면 신만국 세력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의 뒷배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까지 만났어요. 그거 왜 만났겠는가? 예. 결국에는 신만국 세력의 이제 절대 주주로서 네. 이 신만국 세력이 또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는 힘도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다리를 하나 걸치는 모습.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좋죠. 외연 확대가 되고 하니까 충분히 더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고 다음에 정권을 만들려고 했는데 신만국 세력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 비전이 다 안 보이니까 아닌가벼 하고 이제 또 다시 기회주의적으로 다시 또 이재명 대표라도 받아서 뭘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전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는 굉장한 그 이미지적 전 이득을 봤다라고 보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본인이 주도하는 이 세력에서는 사실상 저는 두 손 두 발 드는 거 아닌가. 직전에도 개혁신당 공관위원장까지 가가지고 결국 세석밖에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님도 책임감 느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다 만들어서 박근혜, 문재인,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아니 다 지금 실패만 3번 했는데 네. 이번에 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김종인 둘의 회동도 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 민주당을 통한 정권 교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촉이 좋으신 촉이 분이에요. 좋죠. 아, 촉이 노인이시죠. 좋고 근데 여론이라든지 너무 네. 왔다 갔다 많이 해. 아 그건 100% 너무. 맞아요. 네. 비례를 5번 하는 사람 민주당 없어요. 비대위원장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례를 5번 하는 사람 없어요. 비례를. 예. 그만큼 어찌 보면 정치적인 촉과 감과 여론의 동향을 잘 읽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것도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뭐 지지 선언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정권 교체, 민주당을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인도 정치적인 이분은
사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게 본인의 목적이에요. 많은 정치적 영향 있는 사람이 찾아오고 네. 본인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수단이거든요. 이분이 본인이 권력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엊그제 만난 거 굉장히 큰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킹메이커로서의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 과시하고 이런 용도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한 것을 이제 대회에 공개를 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김종인 있을 것 위원장님이 최근까지만 해도 라디오 와서 인터뷰하시는 거 저도 가끔 듣거든요. 네. 들으면 맨날 이준석 의원 띄웠어요. 매번. 그렇죠. 이준석에게 기회가 온다. 뭐 매일 얘기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네. 국민들이 지금 실망하는 그 지점을 아마 또 보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노선을 바꿔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건데 두 분이 뭐 공통점이 없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기본 사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이거 비전을 크게 그리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국민의힘에다가 기본소득을 당원에 명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공통점을 가지고서 만약 힘을 모은다 그러면은 전 그 부분은 좀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오고 우리 당 강령에는 아직 기본소득이 없어요. 그래요? 국민의힘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 이미 우리 당엔 없다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당원을 안 읽어. 국민의힘 당원을 그냥 야. 라면 끓일 때 책받침으로 씁니다. 모시고 와가지고 기본소득을 당원에 넣고 아니. 거기는 이제 지우고 예. 이러면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지울 것도 없어. 안 읽어. 참. 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뭐 다들 이거 생방송 맞냐라고 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추석 연휴 명절 맞이해서 특별 생방송 준비해서 매주 하던 그 포맷대로 현 변호사님 그리고 신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그 아이템을 이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김재섭, 이준석 그리고 장경태 세 명의 이제 젊은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뭐 소원을 막 물어봤어요.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하겠냐 차기 비전 뭐냐 했더니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 대통령 만들기 뭐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런 걸 논의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두 분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냐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현 변호사님도 한숨을 좀 쉬시네. 불가능한 얘기죠. 네, 좀 불가능한 얘기.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음에 대통령이 본인의 안위를 걱정해줄. 그렇죠. 검찰이 지금 어쨌든 본인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안위, 그러니까 물러난 다음에 누가 우리의 안위를 지켜줄 거냐. 벌써 지금 뭐 다음에 관저도 알아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제가 보기에 초미의 관심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 다른 거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들이 그렇죠. 예. 본인들이 나중에 어디로 물러났을 갈까? 때 예. 자기들을 안전한 살려줄 퇴임. 사람. 네. 거기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전한 퇴임을 위해서 무슨 국리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건데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정권 재창출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적인 허망하다. 상처다. 아니 지금 창출된 권력도 유지를 못하고 지금 의료 붕괴까지 왔는데 네. 정권 붕괴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반성과 성찰하지 않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정권을 또 갖고 오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허용해 줍니까? 그리고 뭐 김재섭 의원이나 지금 당내에서 뭐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좀 바른 소리 한다라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죠. 왜냐하면 당내에 있으면서 목소리를 내는 듯 안 내는 듯 사실은 지금까지 그 현상 유지만 해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도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당내에서 옳은 소리 내겠다는 사람들 특검법 발의해서 정면으로 붙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단식을 하든지 삭발을 하든지 아니면 최후의 당적을 버리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건 다 안 하고 기회주의 눈치 빼꼼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력 재창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그런 허접한 논리에 저는 속아 넘어가시진 않을 것이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의료대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보면 어제도 광주에서 이 손가락 절단 환자가 응급실 4곳에서 거부를 당해가지고 90km 떨어진 전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방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의료대란 내 건강은 내가 뭐냐면 손가락을 다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SNS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그 응급 환자들의 병원 이송이 1시간 이상 초과된 게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22%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의 핵심 모토가 아프지 말자, 다치지 말자.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스스로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어떤 그런 캠페인까지도 벌이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대통령실에서는 비상체제 가동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벌써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예산에서 2조 원이나 지금 벌써 땡겨서 썼다. 그러니까 돈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뭐 응급실 의사들 뭐 비용 예컨대 뭐 진찰료 조제료 3.5배 정도 준다는 거고 또 자기 부담금 90% 경증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본인이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데 이 문제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기자회견에서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고 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나와가지고 뺑뺑이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랬잖아요. 맞아요. 모든 지금 언론에서 지금 얘기 나온 거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 절단이 광주에서 전주까지 가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또 양수 터진 임산부가, 임산부가. 겨우겨우 뭐 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맞아요. 있어서 이분들은 신문도 안 보나? 모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게 해결책이 좀 쉽지 않은 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하려고 뭐 협의체를 만들자고 지금 뭐 추석 전에 얘기했는데 전혀 이제 안 먹히는 거고 저는 아마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별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게 왜냐하면 이제 수시 이미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갔으면 사실은 이게 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25년 정원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 모집한다고 해서 내 정원 들어갔는데 나중에 90명만 모집해요. 네. 그럼 나 95등 했어. 이 사람이 만약 재판 소송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겨요. 아, 그 사람은 그럼요. 다 그러니까 이겨요. 이게 사실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상황으로 이미 만들어 버린 거고 한동훈 대표도 이거 모르지 않을 거예요. 법률가고. 예. 근데 어떻게든 이제 의사들을 뭐 약간 하려고 하는 것 테이블로 같은데 그 부르려고. 사람들이 바보예요. 들어갔다가 괜히 본인들의 명분만 심어주는 거 알잖아요. 네.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재명 대표가 어제인가 보니까 이제 뭐 총무원장 찾아가서 좀 중재해달라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총무원장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야 정이라든지 의사에 그게 따라줘야 된다. 네. 사실은 이거 어려울 때 우리 아시겠지만 종교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해결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의 의사들 간에는 이게 해결책이 쉽지 않아요. 근데 종교계 입장에서도 나섰는데 괜히 나섰다가 욕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보면 25년도는 제가 물리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 26년부터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이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디 무슨 국민통합이 가가지고 반개혁 세력이고 그러니까요. 예. 뭐 기득권 세력이고 카르텔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공의 대표들 쭉 다 모아가지고 다 수사했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 수사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협에서 돈 모아가지고 전공의들 그만두게 한 거 아니냐, 이게 방조한 거 아니냐인데 이분들이 잘못하면 지금 참고인인데 곧 공동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위에서는 이제 반개혁 세력이라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걸 뭘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전형적으로 딱 이제 검사 마인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예. 해결책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방조는 의사들이 방조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주가 조작 방조 내지는 공동정범의 혐의를 범한 예. 거고. 아니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수사도 안 받는데 왜 전공의들이 가가지고 왜 수사 받아야 되는지 전 그 아이러니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아무리 여야 의정으로 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거를 그래도 정치권이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뭐라도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 정도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심각해지냐면은 지금은 의료 붕괴잖아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의 이제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유. 왜냐하면 응급실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는 중환자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술실이 무너집니다. 그럼 수술을 못 받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뭐 암 수술하시는 분 내지는 응급 수술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죠. 이분들이 기존이었으면 다 살리고도 남는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거 저항을 전 윤석열 정부가 버티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 5월 달에 가처분으로 사실은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눈치를 봤거든요.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때 한번 정부 편을 들어주니까 그때부터 정부가 고속으로 엑셀을 밟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대 정원 그 교육 현장 혼란까지 같이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부가 한번 소송에서 왜 지냐면요. 교육 과정도 바꾸려면 2년 전에 설계를 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 맞아요. 것이고 그 내용도 깡통실사가 많아가지고 정부가 이거는 그 교육 체계에서도 지금 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진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태도가 아쉬운데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는 게 대법원까지 그 가처분이 지금 상고까지 제한고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아마 법원에서 또 추가적인 가처분에서
어떻게 판단 내리느냐.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사정 변경을 반영해서 결단을 법원이 내려주면 네. 해결의 기미가 저는 보인다라는 게 첫 번째고, 법원의 결정과는 변론으로 저는 책임 규명과 수습을 저는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책임 규명과 수습을 뒤섞어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한 번에 풀려고 하니까 네. 여야 의정으로 모이기도 어렵고 책임 규명과 수습을 동시에 풀어내기도 어렵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은 저는 책임 규명에 있어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퇴진에 준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자에서는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퇴진에 준하는 책임은 사과하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네. 장관, 그리고 지금의 이 재난 상태까지 본다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이 네 명이 전 동시에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물꼬가 트인다고 터질 수 보고요. 있다. 수습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원래는 지금 의대 정원 백지화하는 게 맞아요. 백지화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수험생들의 피해까지도 이게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피해가 전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백지화를 열어놓고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어렵다면 올 한 해에 한해서만큼은 이건 받아야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의료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따라붙기 때문에 수련 기간을 늘린다든지 요 기수에 한해서는 뭔가 수련의 그 농도를 더 높이는 국민 불안을 없애는 정도의 보완책이 전 나와야 된다고 보고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한 수준의 이거는 좀 국민 통합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6년도부터는 백지화 그럼 당연히 되겠죠. 백지화해서 저는 원점 논의를 하고 늘리는 거에 국민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여러 가지 재반 여건 고려해서 늘리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쓴 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 처리만 똑바로 해가지고 필수 의료에 지원하고 기존의 수가 조정 문제에만 신경을 썼더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만 돈대로 다 쓰고 일만 다 꼬아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임 규명의 문제가 선결 조건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지만 저는 수습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수습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꼬였으면 미리 준비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수습하고 뭐 먼저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여야 되는데 절대 그런 태도가 아니라 뭐가 전광판 안 문제야. 봅니다. 네. 뭐가 그럴 문제야. 생각은 뭘 잘못했다는 없죠. 거야. 그동안에 이런 태도니까 뭐 개혁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들. 오히려 반개혁 세력이고 다른 대통령들이 못했으니까 내가 할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500명 증언하다가 안 됐지만 맞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1년에 1,500명은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00명씩 뭐 3년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뭐 유예한다든지 네. 뭔가 사실은 그러니까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거는 많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냐 문제거든요. 대화 탄협을 하냐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 말씀처럼 100%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문제 있는 뭐 차관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물러나야죠. 장관도 물러나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수습책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상황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네. 없는 것 같고. 예.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의사들을 굉장히 뭐 반개혁 세력 뭐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서 악마화하고 저도 있죠. 사실은 해결책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당에서는 아직 확실한 입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아까 말씀처럼 1,500명 일단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럼 이제 26년, 27년 가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걸 한 3년 정도 뭐 유예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나간다든지 뭔가 타협책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제가 보기에 이게 해결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더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네, 네. 뭐냐면은 의료라는 게 결국 도제식 교육이고 실습을 통해서 숙달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칼을 사람 몸에 유일하게 될 수 있는 업이 의료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들의 질적 저하를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네.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직역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의협이 있습니다. 의사협회 그렇죠. 그리고 의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대한의학회. 여기 다 어르신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의 핵심 당사자는 전의교협이라고 하는 의사 교수 단체 그리고 전공의 단체 요 두 단체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전의교협보다는 전공의 대한전공의협회의 목소리가 최우선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전공이라는 분들은요 사실 저보다도 나이가 더 어린 축에 속하는 사실상 젊은 분들이고 무슨 기득권과 유착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대학병원에서 100시간
노동하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수술실에서 그 교수님이 수술하고 가시면 뒤처리를 다 전공의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맨날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환자들 문진하고 하는데 저는 이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빠지면 전공의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전 전공의들에게 대표성을 주고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을 해도 네. 이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인데 자꾸 의협회장 같은 사람들 나서지 말고 나대지 마세요. 나대가지고 본인들이 뭐 전공의를 설득하고 돌아오게 할 것처럼 국민들 호도하는데 의협회장 단식 6일 만에 풀어버렸어요. 뭐 단식도 며칠 못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자꾸 자기가 전공의들 감나라 배나라 하면 이 문제가 더 꼬입니다. 저는 전공의들 중심으로 그 박단 비대위원장을 빨리 테이블에 네. 저는 같이 좀 모실 수 있는 예. 전 그런 우리 사회가 좀 열어놓고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의협이라든지 의사협회 내에서도 말씀하신 거기도 것처럼 다 분화돼 있어요. 7, 그러니까. 8개 단체 정도인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의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회비나는 분들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회비를 안 내면 변호사 활동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다 네. 회비를 내거든요. 네. 안 낼 수가 없어. 강제적으로. 업을 네. 못하는 거죠. 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의사는. 네. 의협은 그러니까 회원은 자격은 주는데 회비 내는 사람들만 투표를 해요. 그럼 전공의는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의협의 회원이에요. 음. 근데 의대생들은 아직 의사가 아니니까 회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전공의들은 의협의 회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와 의협이 따로 가는 건 사실은 좀 안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전공의들과 그다음에 휴학하는 사람들은 의대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실 의협은 어찌 보면 개원이들 중심이라서 네. 그러니까 개원이들은 본인들은 영업은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어떤 직역이 있을 때는 물론 의협이 지금 논란이 많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의협이 좀 중심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 나머지 단체들은 의협과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네. 구도가 좀 맞지 않냐. 근데 그렇죠. 워낙 또 내부가 시끄러우니까. 근데 그 안 이면택 되는데. 회장이 얼마나 참 웃기신 분이냐면 이분이요 의협 회장인데 총선 때 개혁신당을 지지를 합니다. 나 이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네. 개혁신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해요 페이스북에. 이건 다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개혁신당에서 1번으로 이주영 의원을 공천을 했잖아요. 추천, 네. 아마 뭐 함익병 선생님도 다 의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같은 소아과 출신이거든요. 이면택 네. 회장이 소아청소년과를 그 회장을 4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사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연관관계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또 개혁신당 지지를 했겠죠. 이면택 회장 신분으로. 근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당시에 개혁신당도 간호법에 대해서 이준석하고 이주영 의원은 반대를 하고 또 천하람 의원은 간호법을 찬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자유롭네. 아니 보세요. 아니 뭐 자기들은 자유롭다는데 이게 공당의 태도인지 보세요. 결국에는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고 전공의들을 지금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천하람 원내대표는 어떻게 간호법에 찬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 이게 여야가 합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간호법이 원래 수건 사업이니까 했다고 치고 물론 저건 잘못됐다고 비판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거부권 쓴 법안을 아무런 설명과 동의도 없이 입장 바꿔서 수돗물 떠먹듯이 또 찬성해버렸고 천하람 의원은 본인 소신이라 그러면서 의사들 표는 개혁신당에서 무지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본인은 간호법 찬성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전공의들 돌아와야 되는데 전공의 자리에 PA 간호사들 지위 확보해서 그 자리에 넣겠다라는 그 대책으로 나온 게 간호법이거든요. 이번 간호법은. 그럼 전공의들 돌아오란 얘기입니까? 돌아오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건 말장난이거든요. 정말 전반적인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듭니다. 제가 아까 금모으기 운동 얘기한 겁니다. 이건 정말 금모으기 운동 수준으로 전 국민의 어떠한 지혜와 그 통합적인 힘을 가지고 극복하지 않으면은 전 이거 매우 극복이 어려운 의료 붕괴가 막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뜨겁게 의료 대란 얘기를 하니까 25,000까지 동접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그 언제였지? 지난 3월에 런종섭 사태 이후에 최고예요.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예. 더 하시죠. 오늘 최고 기록 세우게. 월드 레코드 아유, 한번 세워보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대체 이 사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의료 대란 문제가 정말 진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냅니다. 아무 문제 없기를.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더라고요. 네네. 그 기사를 보니까 제가 몇 군데더라? 잠시만요. 75곳. 아유. 75곳을 양수 많이 터지면요. 이거 제가 애를 낳아봤습니다. 네. 초긴급 상황이었죠. 아유, 이게 사람 죽을 수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무려 75곳에서나 거부를
아기를 안전하게 잘 낳아야 되는데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 그나마 정말 천만 다행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심에 고심을 하고 어떻게든 테이블에 진짜 전 국민적인 어떤 지혜를 마련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두 분 아니 제가 목이 있다면은 애 낳기 너무 힘들어요. 낳은 애도 잘 길러주셔야 됩니다. 이제 사회가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끝으로 두 분께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인데 자 1분씩 드리겠습니다. 11시 반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추석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사실은 뭐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 추석에도 좋은 얘기들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아질 기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덕담이 이제 우리 아프지 말자, 아프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우울합니다만 그래도 좀 우리 사회에 좀 온기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는 비전이 없지만 그래도 추석 때만이라도 좀 가족들이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덕담하고 그래서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길 바라겠고 저희들도 사실은 뭐 정치 주변에 있습니다만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뭔가 이제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싸우기만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우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정치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경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은 의료 문제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의료 붕괴가 상당히 간단치 않고 대한민국이 또 최고로 자랑하던 시스템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니까 국민들이 너무 허탈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가 이렇게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서 오는 불안감, 국민들의 위기감이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저는 좀 정치인들이 이제는 뭐 각성해라, 자성해라라고 해도 어차피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다 절망한다라고 봐요. 근데 그 절망을 갖다가 저는 정치를 바꾸는 근본적으로 정치를 바꾸는 저는 그 에너지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제 소원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추석 지나면 저는 책을 한 권 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내서 야.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지금 특히 보수 정치가 이렇게 망가졌는가. 결국 검찰이 당을 장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 정치를 어떻게든 끝을 내야 된다. 네. 거의 우리가 충치 있으면 뽑아버리잖아요. 네. 뽑아버려야 되고 주변까지 뽑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주변이라는 것은 지금 한덕수 총리로 상징되는 관료 정치. 그러니까 관료들이 장악한 이 정치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교육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나오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구수해서 합격했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재경까지 합격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왜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고 많은 걸 혜택을 사회적으로 받았을 때 저렇게 망가지고 국민들을 외면하고 사는가? 전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해법과 처방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명절에 많은 분들 모이셨을 때 이런 얘기도 좀 해보시면서 좀 우리 정치 바꾸는 내용도 좀 논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추석 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정말 이 명절 연휴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저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내일도 생방송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아니 언제 쉬세요? 내일까지 놀래고 그래. 명절날도 하는 거 아니에요? 명절날도? 내일이 명절날이에요. 내일이 명절이에요? 내일이 추석이에요. 그러네. 네. 내일도 한다고요? 네, 내일도 해요. 편의점에 불을 안 대단하다. 꺼집니다. 편의점은 계속된다. 대단한데. 네. 슈퍼는 쉬는데 네, 편의점은 편의점은 안 쉬어. 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